세 가지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 시간으로서 인하대학교 하옥영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 중인 참가자분들도 줌 내부에 있는 Q&A 창에 질의하실 연사분 이름과 함께 질의를 남겨주시면 토론 시간에 좌장께서 확인하시고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저희가 세팅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토론을 진행해 주실 하옥영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은 패널로 발표를 해주셨던 장벽탕 원장님, 김용훈 교수님, 장준수 연구원님 또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옥영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겨서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하옥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설주의보가 내릴 만큼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해양과학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되시는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이렇게 패널 토의를 하게 된 점 되게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최대한 조금 밀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행사 전에 사전 질의를 좀 받았습니다. 대략 50개의 질문을 받았고요. 시간 제약 때문에 전체 다 질의를 할 수 없고 선별적으로 한 6개 정도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그 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그에 대한 질문도 선별해서 질의를 우리 패널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오늘 직접 와주신 분들께도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진행은 우리 장병탁 교수님께 좀 질문을 조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조규원 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그 걱정과 우려가 최근에 아주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주셨고요. 특히 해양에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활용될 때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 요인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 교수님 좀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AI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질문이 종종 들어오는데요. 사이언스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려해야 될 거는 없지만 사실은 그 기술을 아니면 그 결과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걸 악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실 많은 기술들이 위험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기술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칼이라도 우리가 요리하는 데 쓸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데 쓰면은 그 기술이 악용되는 건데, 그래서 AI가 그런 성향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무기 같은데 AI가 장착돼 가지고 사람의 의사결정을 기계가 그냥 순식간에 다른 식으로 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일단 해치는 것 자체 위험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로 아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해양수산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우려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과학적인 분야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말씀하신 이런 네, 약간의 네. 살상과 관련된 무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멀리서 오신 김용훈 교수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 분야에서 미래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툴이 그 수치 모델입니다. 지금 UST 21에 이준호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AI가 현재 사용 중인 수치 모델을 과연 대체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에 관련된 좀 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해 오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본 거에 기반해 보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까 이제 제가 발표할 때 들어있던 내용 중에 학문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혁신을 일으켰던 계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턴의 고전역학 방정식이 있었고 몇백 년 후에 아인슈타인과 그 다른 동료 연구자분들이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세상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고전역학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고전역학의 토대에 그 위쪽에 이제 새로운 양자역학이라는 다른 프레임이 얹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보면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치 모델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고전역학 방정식을 미적분학으로 풀어서 이제 예측하는 그런 수치 모델들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그 토대 위에 인공지능이 얹어진다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상호 보완으로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치 모델이 AI로 대체된다기보다는 수치 모델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AI로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좋은 예측 모델을 만들어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수치 모델이 아마 AI와 좀 약간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와 관련된 부연 설명을 우리 장백단 교수님께서 조금 해주시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자연과학자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전형적으로 특히 이론 물리나 이런 걸 보면 샘플한 이퀘이션 하나로 E는 MC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를 추구해 왔고 중요하죠. 가장 펀더멘탈하고 파운데이셔널한 이런 원리를 찾는 거니까 그거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약간 반대 입장에서 한번 AI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은 그런 그 원리를 찾는 거는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발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아 있는 걸 지금 AI가 하는 거를 보면 그런 방식으로 특히 공학적인 아니면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거 관점에서 보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사실은 경쟁력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걸 무조건 옹호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봐도 사이언스나 근본 원리나 이론 관점에서 그게 여전히 중요하고 한데 사실은 그거조차도 AI가 먼저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 놓고 다시 단순화시키면 옛날에 인간이 머리로만 아니면 펜으로만 찾지 못했던 거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더 중요한 한번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무시 못하는 거는 어쨌든 사람 머리로만 제가 아까 컴퓨터 공학자들이 알고리즘 설계하는 걸 머리로만 하는 건 사실은 경쟁력이 별로 없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약간 진짜 수학적으로 한번 보시면 신경망 구조라는 게 보면은 거기에 f, x 한 다음에 w 제가 파라미터 웨이트 벡터 그래서 parameterized 된 어떤 모델 이런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퀘이션이 사실은 신경망도 이퀘이션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해서 사람이 이해를 못 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free parameter 그래서 사람 머리로 정해놓는 이퀘이션이 있지만 나머지를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그걸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튜닝을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기계가 할 수 있고 사람은 거의 너무나 복잡해서 못하는 부분인데 그게 결합된 부분으로 하면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예전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복잡한 일들을 해내는 거고 그거를 사실 AI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그걸 활용하는 부분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사람의 머리로 해결을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AI가 많은 부분들 미래에서 아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사전 질의를 장준수 우리 박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래와 관련된 질문을 동국대학교 김서영 학생이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고래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고래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윤리적 고려 사항이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중에서 소나를 운영하는 도중에 고래가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반응한다고 하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나의 신호 강도나 그 사용 빈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나는 이제 능동과 수동 이제 두 가지로 부류를 나누고, 수동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집을 하기만 하는 상태라서 이 질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능동 소나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부리고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이제 군에서 소나를 활용을 했을 때 사체로 해변가에 쓸려 내려가서 다수의 이제 사체가 발견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지금 계속 있었었고요. 그로 인해서 과학자들은 그 둘에는 분명 연관성이 있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논문 이제 그 학계를 잘 살펴보면은 모든 동물들이 이 소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얘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떤 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내서 소통을 하려 하는 고래들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말수를 줄이는 고래 종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능동 소나에 대해서 능동 소나를 활용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미군 해군 같은 경우에 잠수함의 이제 특정 거리 안에 만약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고래가 탐지가 된다면은 그 상황에서 가능하면 이제 소나를 이제 멈추거나 아니면은 에너지를 낮춰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여기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이 관련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장준수 박사님께 연이어서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명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실시간으로 고래의 위치 측정이 가능한가요?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할까요? 소나를 이용해서? 위치 추적을 어느 단계의 정보까지 원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더 간단한 차원에서 거리 같은 거를 측정한다면 되게 가능한 일이고요. 만약에 3차원적인 계산을 해야 된다면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나 그리고 컴퓨팅 파워에 따라서 그 실시간으로도 될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래가 항상 계속 한 군데에서 소리를 내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리를 측정을 하다가 이제 고래가 사라지면은 그때 가서 고래가 어디 있었는지를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지금 질문들을 이 줌 채팅방을 통해서 지금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좀 선별적으로 저기 질문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리가 조금 되는 사이에 일단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일단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면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장병탁 원장님과 김영훈 교수님께 공동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기술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로 데이터의 주권에 대한 권리 행사 또는 국제 공동 활용할 때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데, 특히 지역 해양학 쪽에서는 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고요. 장준수 연구원님께는 지금 그 방법을 응용했을 때 우리나라 해군 또는 해양 전술을 위해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국방해양학 쪽의 응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미국의 그런 동향을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 그 로 데이터 관련된 부분 우리 김용훈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들 얼마나 공유 가능하고, 연구자들은 충분히 공유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데이터 주권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상황을 보면 지금 분단 국가의 이제 전쟁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는 이제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그런 데이터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은 저희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획득한 자료들 중에서 지리 정보들이 이제 국가의 기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외국에 있는 스마트폰 회사들, 뭐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것에서 개발한 애플 맵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네이버 맵보다 이제 조금 해상도나 아니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라고들 하고요. 또는 애플 앱에서 이제 제공하는 뭐 저희가 이제 미국에선 Find My iPhone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위치 추적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데이터 그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자면 어떤 부분들을 공개할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을 그러니까 보안 대상에 넣어야 할지는 각 국가에서 여러 가지 장치나 규제들을 통해 가지고 결정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연구자 개개인 또는 기관 각각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의나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들을 법제화하고 규정화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장 교수님부터 추가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아주 그냥 인공지능 기술적으로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AI 이제 개발 방법이 파운데이션 모델,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해양수산 데이터만 분석하기 위해서도 나머지 데이터를, 전 세상 데이터를 다 씁니다. 상식을 우리가 대학교 가가지고 뭔가 전공하기 전에 초중고에서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상식을 키워놓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전공이 정해지면 전공에 대해서 심화 공부를 하는 것처럼 AI가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해양수산 데이터 내지는 지역만 있어도 앞으로는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주변 온갖 데이터, 어떻게 보면 상관없을 것 같은 데이터조차 상식 교양을 기르기 위해서 학습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계가 불명해지는 이런 아주 기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심각하게 아마 같이 고민하시면서 그런 건 접근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군사 국방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장준수 박사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위치 추적 혹은 이제 주변 상황 인식 같은 문제가 있는 이제 나라에 상관없이 군사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했던 연구는 미 해군에서 돈을 받은 연구 주제입니다. 네. 예,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게 아마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미 해군에서 자료를 받으셨을 때 어떤 부분까지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어떤 부분까지 이제 대중에게 공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시나 규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엄연히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사실 이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소에서 먼저 이제 잠수함과 관련된 신호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제 미군 쪽에서 먼저 체크를 하고 없다라는 판정하에 제가 데이터를 받았고요. 제가 그 다른 또 추적 이제 했던 다른 논문도 있는데 거기서 또한 제가 접근하지 못했던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기 김용훈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킴스테이트 신영범입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AI 그 베이스의 어떤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의 예측 모델이 이제 물리 쪽이나 이런 쪽은 좀 수리나 아니면 물리 쪽은 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심사 현장에도 부딪히는 문제인데 생태 모델이나 화학 쪽으로는 잘 아직까지는 검증이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좀 시도는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몰폴라지 재현이나 이런 건 되는데 비헤이비어는 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초기에 위성 그 리모트 센싱 가지고 검증하는 것 때문에 몇 년이 걸릴 듯이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AI 모델로 갔을 때 계산의 정확
정확성이 어느 수준에 와 있고 그것이 검증하는 기법이 어느 것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영 교수님, 그 정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뢰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짧게 드리고 딱 엉뚱한 얘기는 많이 드리겠습니다. 답변만 짧게 드리면 계산의 정확성을 이제 검증하는 방법은 기존의 뭐 예측 모델이나 통계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웃풋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예측했던 모델 자료, 그다음에 실제로 관측한 모델을 이제 비교하는 통계적인 방법 외에는 특별히 AI라고 해서 다른 검증 방법이 있지는 않고요. 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적어도.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처음에 말씀하실 때 물리나 수리 쪽에 적용이 많이 되어 왔고 생태 쪽으로는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많고 이제 연구할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오히려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물리 모델에 또는 수치 예측 모델에 이제 그간 연구 결과가 많고 그간의 검증 사례가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뉴턴의 고전 역학을 따르는 방식을 토대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이고 생태 모델은 그런 기존의 뉴턴 역학 모델로 풀리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AI 이전에는 생태 예측 모델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역학 모델로 풀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접근할 수 있고 그런 아까 장병탁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두뇌로 파악해내지 못한 인과관계를 새로운 인공지능을 적용함으로써 그런 인과관계를 찾아가는 과정에 생태 쪽 AI 적용이 저는 더 비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전 질의받은 그 질문 가운데서 방금 질의해 주신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장 교수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요. 동성전공의 이재경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인공지능을 적용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의 이제 신뢰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과연 그러면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조금 물어보셨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질문에 대한 우리 김영훈 교수님 답변이 상당 부분 커버하신 걸로 생각되고요. 제가 봐도 보통 통계학에서 쓰는 밸리데이션 방법이나 크로스 밸리데이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머신러닝에서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 AI나 머신러닝으로 가면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약간 학문적인 특성인데 사실 통계학하고 머신러닝이 사실 서로가 서로를 많이 배웠는데 전통적인 통계학 모델이 보시면 선형 모델이고 다 그 사실 변수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통계학의 전통이에요. 제가 보기 그런 걸 다루셨는데 그 AI가 지금 다루시는 걸 보시면은 뭐 초거대 AI 모델 파라메터 수가 테라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전통적인 통계학에서 말이 안 되는 거를 약간 엔지니어링 성격이 강하고 그런 걸 시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생태계나 이런 문제도 제가 보기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여기 약간 그 추천을 드린다면 지금 AI가 어쨌든 그 어쨌든 파라메타 수가 아니면 변수 수가 많아도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은 뭔가는 해낸다는 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놀라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용기 내지는 과감한 시도, 그러니까 사이언티스트로는 사실은 약간 무모한 시도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그걸 AI로부터 약간 배우실 필요는 있어요. 무모하지만 해보시는 약간 용기, 그냥 약간 엔지니어링 마인드인데 근데 놀랍게 서프라이즈가 생깁니다. 계속 왜 생기는지 거꾸로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특히 자연과학적인 현상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뭔가 스트럭처나 패턴이 있을 거고 물리적인 제약에 의해서 단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어서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기계는 탐색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뒤집니다. 그러니까 알파고가 좋은 예예요. 예를 들면 알파고가 그 계산을 다 해가지고 푼 게 아닙니다. 아직은 바둑의 계산은 어떤 컴퓨터를 써도 다 계산은 불가능해요. 아직. 단지 그 중에 좋은 어떤 규칙이나 특성이나 아니면 모델 같은 거를 나름대로 찾은 거고 어쨌든 인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고
그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 시도 자체가 무모한 거예요. 그런 걸. 근데 지금 그런 걸 해볼 자연과학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어쨌든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다른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그다음에 머신러닝이 조금 더 찾아보시면 전통적인 통계학을 넘어서서 그런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이론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알려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regularization theory, 그래서 내가 주어진 데이터가 있고 문제 난이도를 보통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델 복잡도를 최적화합니다. 주어진 데이터나 문제 복잡도에 맞는 모델 복잡도를 찾는 이런 이론들이 있고요. 찾아보시면 그런 거를 적용하면은 어쨌든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가장 최적의 또 그 모델들을 찾는 그런 방법들 뭐 많이 사실은 연구돼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료양의 중요성을 좀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무모하지만 도전해 주시면 자료가 빅데이터화가 되면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신 것 같고요. 혹시 플로우에서 조금 더 추가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사전 질의 받은 질문을 조금 우리 패널 분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준수 박사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 질문은 군산대학교 새만금 환경연구센터의 황은숙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해양 생태계 연구에 미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해양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까지는 못하고 그거에 대한 방법론을 지금까지 연구해온 사람인데요. 그래서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소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 발표 내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미래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아마도 엄청나게 큰 음향 데이터에서 이제 각종 고래들의 뭐 예를 들어서 고래들의 이제 신호들을 빨리빨리 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에서 저희가 더 이상 이제 매뉴얼리 이제 다 일일이 레이블링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원하는 과학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에서 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멀리 내다 봤을 때는 이제 생태계만 두고 보고 또 AI를 두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로봇 관련된 활약이 또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진짜 바다는 뭘 집어넣든 다 부서뜨리고 싶고 되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환경인데요. 거기에서는 로봇의 활약, 특히 극지 같은 데를 갔을 때는 엄청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기대가 되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프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동선을 짜지 않고 그 로봇가 측정을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호기심을 갖고 저희에게 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로봇이 가서 데이터를 얻어온다면 그거야말로 저희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한 2, 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네, 지오스템 리서치의 원남일입니다. 예,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설명이 있긴 했지만 아까 장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AI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놀라운 결과를 얻긴 하지만 이 해양학이라는 분야에서는 그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 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척 영역이 아직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전 질문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활용하는 인풋 데이터의 한계를 우리가 해양학 분야에서 인정을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AI의 결과 또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야 될지 그 부분을 조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전 질의에 선택을 해서 질문으로 선택을 한 부분인데 또 플로우에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김용 교수님께서 좀 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항상 이제 어려운 질문만 저한테 넘기시는데 저도 이제 박사과정과 이제 초기 아직도 이제 저는 관측 해양학을 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 이제 자부하고 있고, 관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자료는 부족하죠. 특히나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갈 수 있는 자료가 점 또는 선, 그리고 면이라고 해봐야 아주 작은 폭의 면 정도.
음양하게 돼서는 죄송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료들이 점과 선으로만 돼 있고 그러니까 1차원, 2차원 그리고 그 정도를 이제 약간 확대시킨 작은 3차원 규모라서 저희가 이제 자료의 빈 부분이 많고 자료의 편향성이 아주 많은 거를 모두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 저희 이제 연구팀에서도 이제 그 한국에 계신 안양대에 계신 교수님이나 이제 서울대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이제 같이 협업하고 있는 분야가 어떻게 하면 빈 자료를 거의 실제와 비슷하게 메꿀 것인가, 이제 영어로는 데이터 갭 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부분들을 메꾸는 거. 아까 이제 장준수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에 고래가 소리를 낼 때 그 사이의 빈 부분을 정말로 메꿔 놓을 수 있는지, 이전의 기술로는 뭐 선형 자료를 제일 쉽게 하죠.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거나 멀티플 리그레션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 갭 필링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처리, 그거의 편향성에 대한 검증 확보, 그리고 비어있는 자료들을 채우는 부분들도 지금 인공지능이 아주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조금 한 걸음 앞서서 예측 모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보면 분석 또는 판단 모델이고요. 그 분석 판단의 한 부분이 크게는 관측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또는 정확도에 대한 분석과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주 분명한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장 교수님께서 조금 추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다른 관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엔 제가 AI 연구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걸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답변인데 힌트, 인사이트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상대방 말을 이해하거나 대화 같은 데서 이해하는 게 음성 인식만 100% 그러니까 아쿠스틱하게만 이해해가지고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뇌과학적으로 보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개를 끄덕하시거나 제가 제스처하거나 눈동자를 깜빡하거나 다른 모달리티가 사실은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고, 아니면 앞에서 한 얘기의 컨텍스트를 알기 때문에 음성 인식은 잘 못했어도 그 단어는 무시하고도 전체 대화가 지금 AI가 멀티모달 AI를 연구하는 게 사실은 진짜로 사람 같은 걸 가는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래 데이터로 돌아간다면은 제가 보기엔 현재 가지신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많이 모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진짜 답은 지금 다른 모달리티를 찾아서 보완하실 생각을 해보는 게 사실은 더 좋은 방법. 데이터는 아무리 그 많아도 지금 계속 모자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 얘기를 해보면 아까 우리 인식하는 것 같은 거, 저희가 물체 인식도 시각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눈을 감고도 이거 만지면서 지금 이게 스마트폰인지 아닌지 책상인지 사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소리나 이 온도나 이런 거 다양한 걸 가지고 이거를 멀티모달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니까 멀티 디멘저널하게 다양한 데이터 디멘전으로 접근하실 생각을 좀 더 과감히 해보시는 게 지금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AI가 잘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약간 생각해보시는 사고방식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제한돼서 되게 아쉬운데요. 오늘 소중한 사전 질의와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다 담지 못한 부분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의 그 패널 토의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우리 해양수산의 미래는 아주 밝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혁신 포럼 과정에서 이렇게 토의되고 언급된 그런 AI 기술들이 향후에 해양과학 해양수산 분야에 다양하게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효용성에 대한 개선이 이 포럼을 통해서 더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패널 토의는 마치고요. 저는 그 사회자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